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담당 기획재정부는 동결 입장인데 산자부와 가스공사는 생각이 다릅니다. 연초 저점 대비 LNG 현물값이 7배나 뛴 만큼 최소 10%는 올려야 한다 주장합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를 만큼 눌렀다는 게 한전 입장입니다. 문제는 전기와 가스가 모든 제품의 원재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계속 적자를 들리면 언젠가 단기에 큰 폭으로 요금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20일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정부 안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안은 난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12월 14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고액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이 무산됐다. 무슨 소식인지 전해드리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동결이냐 인상이냐 정부 안에서도 입장이 갈리는데 한전과 가스공사 주가는 일단 하락세입니다. 적자가 누적될 거라는 예상 때문이겠죠. 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치킨 한 마리에 정말로 2만 원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한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미달이라고 하는데 집 구하기 어려운데 왜 미달이 됐을까요?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장 전망해보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요즘 아파트 가운데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한 곳들 많아지고 있죠. 사람을 무인 경비로 바꿀 때 어떤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관련 판례들 소개해드립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국제 물가 상승세 전해드리고요. 에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현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는데 어제부터 2분씩 드리죠.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싼 전세금은 보증 안 해준다. 정부 방침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백지화됐다고 하네요. 예,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기관에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부 산하의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민간업체인 SGI 서울보증이 보증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보증의 경우는 임차 보증금의 액수에 상관이 없이, 상한선이 없이 고가 전세대출도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캡을 씌워서 전세값 상승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요, 지난달이었는데 초고액 전세 보증 제한은 서울보증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은 9억 원보다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 원 안팎에서 보증이 금지되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도 고 위원장은 초고액 전세대출 보증을 언제부터 제한하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이다. 계속 보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보증에서 검토를 중단한다고 이번에 밝힌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건가요? 일단 추진한 달만에 없던 일이 된 건데 실소유자들에게 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여야 모두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규제를 계속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위 쪽에서는 아직 잠정 보류 정도고 고가 전세 보증 제한의 불신은 살아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일단 논쟁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 일단 상황을 보기로 한 건데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고요. 서울호텔 쪽에서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대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재검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전세 대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현재까지는. 네네.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12일에 입장을 밝혔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이에 따라서 가스공사 주가는 좀 떨어진 모양이죠? 예, 매년 12월에 정부가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상당폭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내년에도 상승 요인이 있다는 뜻인데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어제부터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은 전일보다 1.81% 하락한 21,7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어제 한때 전일보다 1% 넘게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다가 막판에는 전일보다 0.52% 내린 37,9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내년도를 준비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대략 20일쯤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산자부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치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사는 가구들도 가장 많이 시키는 간식이 치킨이라고 합니다만 정말로 치킨 2만 원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네요. 예, BH 치킨이 오는 20일부터 치킨 메뉴를 비롯한 일부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독자 경영에 나선 지 8년 만에 첫 가격 조정입니다. 또 콤보류 메뉴나 윙 종류가 기존에 18,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가격이 오르고요. 뿌링클, 골드킹 같은 BHC 치킨의 그 대표 메뉴는 고객들이 찾는 주기도 굉장히 짧고 가격 체감도도 높기 때문에 1,000원만 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출시된 신메뉴들은 가격 인상에서 제외됐고요. 이번 가격 조정은 가맹점 협의회 쪽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외부적인 요인으로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는 호소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건비와 배달료도 많이 상승했다고 하고요. 코로나 시국에서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 앱의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임대료 상승, 원재료비 인상까지 겹쳐서 가맹점 운영이 어려워진 겁니다. 네, 지난달에 업계 1위 교촌치킨은 이미 가격을 올렸고 BBQ는 어떻게 한답니까? 일단 교촌치킨 이야기 먼저 해드리면요. 지난달에 교촌치킨도 치킨 메뉴 가격을 품목별로 5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렸습니다. 평균적으로 8.1% 인상이었는데 여기도 역시 수년간 누적된 인건비 상승, 각종 수수료 부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가맹점들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기와 폭에 대해서도 본사하고 가맹점 소통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가 잇따라서 가격을 올리다 보니 남은 BBC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BBC는 지난 2018년 11월에 주요 메뉴 3종 가격을 2,000원씩 올린 바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BBQ는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서 가맹점 공급가를 또 기습으로 올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철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BBQ는 약간 눈치를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 검토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신선육이나 올리브오일 등 가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익성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와중에 조류 독감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니까 더 오르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9851님 아침 브리핑 참 쏙쏙 들어오네요. 전 이 시작 브리핑이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저도요. 집게뽕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소식 전해드릴게요. 청약에 당첨되려면 3대가 복을 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달 초에 수도권 3차 사전 청약 신혼희망타운에서 대거 미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강남인접 과천지구 청약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을까요?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이거는요,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사업이에요. LH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2017년도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분양형도 있고 임대형도 있는데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책정해서 저렴한 분양가로 투기과열 지구라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보다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그리고 결혼을 아직 안 했더라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공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대상을 늘린다는 건 원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이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하는데 왜 미달이 됐습니까? 일단은요, 과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과천은 좀 신혼부부 자체가 좀 가구 수 자체가 좀 적은 지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과천만 미달이 아니라 신혼희망타운이 전반적으로 지금 경쟁률이 좀 낮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과천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반 공공분양 대비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순위 해당 지역, 당해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천이 이 과천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 1순위 할 때는 미달이었고, 그 다음에 미달이 되고 나면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는데 추가 접수 때도 4.3대 1이어서 요즘 보시면 서울은 100대 1이 넘어가고 네. 경기권도 수십 대 1이 대부분인 거에 비하면 4.3대 1이니까 굉장히 저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처럼 집이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왜 미달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지금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평형은 요즘에 그래도 59제곱미터 전용으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보시면은 24평형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보통 방 2개, 3개 정도의 화장실 2개가 들어가는 발코니 확장형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제일 큰 불만은 너무 사이즈가 작다라는 불만이에요. 전용 면적이 46제곱미터, 55제곱미터인데 이게 이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발코니 면적도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방 2개 정도의 화장실 하나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는 게 이제 조금 좀 불만이 좀 많은 편이죠. 특히나 신혼부부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수익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자녀까지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기에는 방 2개의 화장실 하나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평형이나 구조가 달라진다는 건데 공급되는 네. 주택의 디자인이 그 수요에 대질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시세 차익 환수 같은 규제도 부담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이게 처음에 공급될 때부터 논란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는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요. 대출을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받아야 하고요. 돈이 있어도요? 네,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이 대출에 조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연 1.3% 금리로 고정금리고요. 최장 30년까지 장기 대출이라는 점이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 좋게 느끼는 부분은 분양가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받고 나면 나중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는 형태로 매도하실 때 매각 시세 차익의 일정 부분을 다시 기금에 쉐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매각 차익의 절반 정도는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라는 점이 이제 부담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최대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이제 70%인데요. 네. 70% 대출 받고 10년을 의무 거주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자녀를 안 낳으셨다 하는 경우에는 시세 차익의 50%를 다시 기금에 회수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수 비율을 낮추려면 자녀를 2명 이상 낳아야 한다 이런 조건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 분위기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하간 신혼희망타운 4차 사전 청약을 통해서 대규모 공급은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이렇게 해서 지금 3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10,000세대 이상, 13,000 가구 정도가 사전 청약으로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7,000 가구 정도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반가운데 신혼부부들을 위한 집을 신혼부부들이 외면한다. 그러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0년 이상 의무 거주를 해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공유형을 하려면 자녀를 둘까지 낳으면 상당 부분 공유를 적게 해도 되는 감면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녀를 둘까지 키우려면 방 2개, 화장실 하나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 좀 평형을 조금 더 넓은 것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 1.3%의 고정금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익을 공유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주택기금에서 수익 공유형을 내놓고 있는 건데 너무 이제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으라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의 각자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는 분양가의 30%를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변동폭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을 공유하지 않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신혼부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장에 오해가 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제 거죠? 2명을 낳아야 뭐 이게 이제 좋다. 뭐 그거는 맞는데요. 2명을 낳아야 무조건 회수 안 한다가 아니고요. 검색을 해보시면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정산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녀 1명을 낳았을 때 다르고 2명을 낳았을 때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 그러니까 집값 대비해서 LTV라고 하죠. 론투 밸류라고 해서 30%, 40%, 50%이 얼마를 빌리는지 그리고 기간이 10년이냐 20년이냐 30년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이 수익 공유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빌리게 되고 오랫동안 빌리게 되는지 짧은 기간 동안 빌리는지에 따라서 이 공유하는 퍼센티지가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LTV 30%만 대출을 받으시고 15년 정도 후에 매도하시면 자녀가 없으셔도 시세 차익의 20%만 반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거의 4% 정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변동금리 받으시면은 위험도 그만큼 큰데요. 1.3%로 고정금리로 받으시고 15년 정도 거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자 비용만 감안해도 그렇게 20% 정도 시세 차익을 회수하는 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거는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더 좋은 거를 청약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서 이건 무조건 나쁜 거야 라는 얘기 때문에 아예 계산도 안 해보시고 나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한 번 더 계산해 보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숨어있는 1인치까지 알려주시는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경제발전소 연말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당신의 서재를 채워드립니다. 바로 경제발전소 컬렉션으로요. 최신 경제도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출첵 열심히 하신 분들, 홍보대장들, 그리고 친구랑 손잡고 오시는 분들 다 기대하세요. 최우수상, 팔로미상, 뿜뿜상, 개미상 각각 2분에게 5건씩 드리고요. 대상 1분 10건 몰아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참고해주세요.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봅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는 FOMC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영국의 존슨 총리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됐었고요. 더 나아가서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가상자산과 연관된 관련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백신이나 필수 소비재, 리츠 등 경기 방어주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 낙폭을 조금은 제한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매파적인 FOMC를 앞두고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마이너스 한 0.9%, 나스닥은 한 1.4%, S&P 500도 마이너스 한 0.9%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미크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좀 이 이슈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모양이죠? 사실은 이 이슈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악재에도 좀 민감한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이 관련해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주의를 갖고 볼 필요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사실 오펙 같은 경우에는 원유 시장 보고서에서 이 충격이 가볍고 단기적이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반면에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변종이 더 많은 환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좀 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영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존슨 총리가 오미크론 증상이 가볍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주말 사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 점도 조금은 불안 심리를 자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독일에서도 오미크론 증상이 면역회피 첫 변이가 아닌지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관련 우려가 좀 높아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네. 오미크론 이슈 당장 이 하나라기보다는 오미크론이 지금 밝혀진 바로는 확진자 증가에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이게 의료 시스템에 어느 정도 부하를 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치사율이 올라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하나씩 다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 시점에서 델타 변이 대비해서 낮은 치사율이라고 하더라도 확진자의 숫자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역시나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는 사실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미크론이 유럽 내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다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내의 치사율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초 진원지로 알려진 남아공의 경우에는 최근에 확진자 수가 3만 명대까지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케이스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스터샷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저희가 너무 과도한 우려는 넣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우려는 또 넣어두고 싶은데 미국에서 그 돈 잘 번다고 했던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도 기술주로 지금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니까 성장주 중심으로 약세 보이는 이 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잖아요. 이럴 때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최근에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파적인 연준 영향 속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승하면서 일부 대형 성장주를 제외하고 중소형 성장주는 큰 폭의 조정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나마 대형 성장주들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수 자체의 변화가 적었다라는 점은 이걸 다행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신흥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도 매물이 출회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된 것도 맞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도 유동성 긴축 영향을 받으면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시장의 특징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실제 금리 인상 환경이 나타날 경우에는 고밸류 주식들이 불리한 환경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장 내에서 계속 언급될 것이라는 것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요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확고한 방법이 있지는 않은데 그나마 똘똘한 집 한 채와 같은 유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실제 매출과 이익 성장이 동반되고 재무 구조도 양호한 소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혁신을 주도하는 빅테크 중심으로 지금은 투자 종목을 좀 압축시키실 필요가 있고요. 인플레 압력이 그러니까 지금은 포트폴리오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시는 시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는 기미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킨다고 하더라도 크게 늦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런 시점에서 또 하나의 조치가 있다면 레버리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빚내지 말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지수는 양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고요. 코스피도 3,0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전일 일부 악재를 소화하면서 선반응된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FOMC라는 큰 이벤트를 바로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좀 시장의 변동성은 장중에 일어날 수 있다 정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 모임들 계획하셨던 분들 많이 취소하시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고심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특단의 조치까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6085님이 아이들 픽업을 마치고 데려다 주시고 아이들 데려다 주시고 이제 오는 길에 저수지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우리 동네가 오따루보다 더 멋지죠 해주셨어요. 네, 더 멋있습니다. 진짜 좋은 동네 사시네요. 여행을 못 가본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갑자기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더더욱 여행 가고 싶어지는 이유. 집에 오래 머물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들하고 갈등 생기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이게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가 사람 잡는 거 언제까지 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차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으로 돈의 천태만상을 들여다보는 이변의 이런 이변이 오늘은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과 함께 공동주택에 살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힘차게 인사를 드렸는데 층간소음 문제로 사람이 또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 언론을 찾아보시면 관심 있게 보시면은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이 층간소음 관련된 사고들이 그리고 실제로는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에 흉기난동이 있었다. 건물 주인에게 몹쓸 짓을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간의 얼굴 붉힐 딱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층간소음하고 주차 문제인데 관련 사례들이 지금 많다고 해주셨어요. 네. 층간소음이 생기면 사실 겪는 사람 너무 괴로운데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그 공동주택이라는 게 이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공동주택 저희 소위 아파트라고 부르는 형태도 있고 뭐 빌라 주상복합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집 위에 집이 존재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달리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없앤다는 거는 현재 기술 단계로는 약간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층간소음이 단순히 난다 이것만으로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고 층간소음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면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라는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선 아래면 배상이 안 되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기적으로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지켜져야 될 소음 정도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 층간소음의 손해배상이 되는 대상을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일정한 정도를 넘은 소음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일정한 정도 이상 이게 참 문제인 건데 층간소음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공동주택의 그 건물 자체를 잘 못 지어놓은 네. 경우, 그 예컨대 뭐 그 중간에 끼워 넣는 어떤 소음을 흡수해주는 요런 네. 자재들을 너무 함부로 쓴 경우나 네. 아니면 윗사람이 뭐 그 달리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네.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럴 때 아랫집 사람은 괴로운데 윗집 주민도 억울한 경우가 있다고요. 나는 네네. 그냥 평범하게 생활을 하는데 이럴 땐 이거 누구 책임인가요? 누구한테 이게 청구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이 부실하고 윗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했다 이러면 윗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 층간소음이라는 게 아까 전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기준을 제시한 게 있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 층간소음이 있거든요. 이제 경량 충격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은 물건 같은 게 핸드폰 같은 거 떨어뜨렸을 때 이럴 때 나는 소리하고 사람이 이제 쿵쿵쿵 뛰어다닐 때 무거운 거죠. 무거운 거 이거에서 나는 소음은 중량 충격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량 충격음은 얼마 이하 나야 되고 중량 충격음은 얼마 이하로 통제가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현저하게 못 미치는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도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건축물은 이미 지어졌고 그 건축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공사를 다시 해가지고는 이제 그 소음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요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일반적인 역치를 벗어나는 수준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다 겪고 나서 이걸 입증해야 이 과정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 건축주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아니면은 건축주한테 만약 건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윗사람이 또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는지가 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 부실하면 건축주한테 손해배상 책임 물으면 되는 거고 이론으로는. 그리고 건축은 멀쩡한데 윗사람이 도를 넘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으면 윗사람한테 책임 물으면 된다는 이론은 굉장히 명확한데 사실은 이거를 청구해야 되는 아랫집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자기가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이 소음이 도대체 국토교통부 기준은 명확한데 그 우리 집에서 나오는 소음이 그 소음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이게 건물이 잘못돼서 한지 윗집이 한지 이런 거를 굉장히 알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내가 우리 집에서 나는 소음이 심하다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려면은 손해배상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자기가 밝혀야 되고 입증 책임이 이쪽에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손해가 뭐 때문에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인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만큼 손해를 받는지 이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한테? 예, 그래서 이게 법으로 다루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법정에서 일반인들이 그냥 다투시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이웃 사이의 문제잖아요.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또 뭐 아까 전에 건축지도 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윗집 아랫집 사이의 이웃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입증의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이 사건의 특성상 좀 자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좀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법무부가 주도해가지고 2017년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희 이제 집합건물법이라 보통 부르는데 이 법을 개정해서 관리인한테 생활형 분쟁 관련 중지 요청 및 조정 권고 등 조치 권한을 부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집합건물법에 뭐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렇게 관리인이 있으시잖아요. 이 관리인이 거주자 간의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층간 흡연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중재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층간 흡연을 하는 집이 어딘지 특정이 됐다 이러면 그 집에다가 가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하는 경우에는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권한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관리실 소장님한테 아마 이런 집들은 찾아가도 100번은 가셨을 거예요. 소장님 저희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첫 번째 소장님이 있을 때는 뛰거나 흡연을 하지 않는다. 보통은 그럴 거고요. 두 번째는 했는데 저희 집 아닌데요. 이 공동주택에서는 소음은 방향성이 없다. 옆집인지 윗집인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는
아니 여기서 그러면 우리 애들을 묶어놓으라는 얘기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입장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관리 주체가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서로 그냥 합의를 해서 좋게 해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좋은 게 좋다. 합의가 안 되는 게 이제 항상 문제인 건데. 합의가 안 되니까 네. 소장님한테까지 갔겠죠. 네, 근데 소장님이 중재를 해도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 소송을 하시는 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건 정말 거의 최후의 수단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제가 권유드릴 수 있는 거는 소송보다도 공동주택관리분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환경분정조정위원회라는 데서도 이걸 다루거든요. 네.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는 이런 기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쟁들을 좀 더 간이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좀 해결할 수 있게 법원보다 훨씬 간이한 방식으로 하고, 그 하시는 분들도 판사님이 아니시고 이제 건축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나서서 이거를 조정을 해주는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결책으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들은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형식을 갖고 있는 곳인가요? 네, 그 정부에서 지원하기는 하는데 정부에서 운영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독립적인 위원회들이. 공공성을 띤 네.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다. 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그 완전히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사이에 이게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경우가 최근에 되게 많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게 사실 당해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자치적으로 해결을 하시고요. 안 되면 조정위원회도 있고요. 아니 최대로 안 되면 법원을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체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일반인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고요. 보통 잘 아시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하시기도 어렵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일이거든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까이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쵸.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거나 인터폰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층간소음에서 안 끝나고 층간소음에서 파생된 다른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건으로는 감정이 상해서 뭐 윗집에다 불을 지른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게 살인 사건이 난다든지 하는 사건들이 뭐 1년에 몇 건씩 심심치 않게 있고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뭐 1, 2분 간격으로 막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계속 집에 계속 뭐 찾아가서 문 계속 두드리고 심지어 집 앞에서 서성서성하거나 막 라면 끓여 먹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기묘묘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실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야. 근데 이런 식으로 심하게까지 한 사건에서 최근에 법원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도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아랫사람이 윗집 사람 괴롭히지 마라 이런 가처분을 하면서 재미있는 거는 간접강제라고 해가지고 한 번 그럴 때마다 앞으로 30만 원씩 과태료 물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가처분에 간접강제가 있는 게 상당히 드문 일인데 이거가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게 사실 문제를 일으키신 분은 처음에는 피해자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도가 지나친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한다. 이게 참 악순환인 게 윗집의 소음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대응을 하다가 이제 네. 얘기로 해결이 안 되면 네네네.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네. 층간소음 스피커라고 해서 윗집을 향해서 소음으로 맞대응하겠다 이런 집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특히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면 뭐 오퍼 스피커를 설치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실제로 하신 분이 또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를 한 사안인데 이거는 사실은 법원에서 강하게 제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윗집 사람은 일부러 소음을 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소음이 나서 피해가 난 건 사실인데 네. 하지만 스피커로 한 거는 사실은 고의로 한 거거든요. 명확하게 고의로 상대방을 괴롭힌 인과관계가 거라서. 명확하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리고 위반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선 살다 보니 좀 자기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을 좀 못 지킨 거, 이제 이 정도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이제 스피커를 해가지고 소음을 일부러 발생시키고 이게 큰 소음 내놓고 자기는 집에서 나가고. 나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괴롭힐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했는데 이때 법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이제 그 층간 소음을 일으켜서 인정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를 보통 인정을 받거든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윗집 사람이 거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윗집 사람이 1년치 월세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한 3천만 원 배상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금전도 금전입니다만 사실 사람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서로 감정이 극한으로 치달으면 이게 또 가족들끼리도 서로 마주하게 되는 경우라 네. 여기까지 갔으면 안 좋을 텐데 상식선에서 생활하고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 법원에서 이제 이런 거를 권한단 말이에요. 분쟁을 상식적으로 네. 잘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잘 안 되니 문제잖아요. 네, 이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제 그 법원에서는 뭐 전화를 적절하게 건다든지 뭐 야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 관리실을 꼭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전화번호를 알아서 네. 전화를 하는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가끔 찾아가서 아 정말 좀 잘 부탁드린다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상대방은 원하지 않겠죠. 원하지 네. 않더라도 초인종을 눌러서 상식선적인 주기에서 찾아가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그 하는데 그 찾아갔는데 상대방이 좀 상식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내 사진 왜 찍어? 찍지 마.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찍을 때 상대방의 동의 없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 위에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 집에서 이랑 항의를 하다가 니네 집 어떤지 내가 들어가 봐야 되겠어 이러고 아이고, 상대방 남의 집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방하는 경우 실제 사례 중에는 상대방 직장 상사한테 찾아가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다니는 학교 지도교수한테 가가지고 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막 비난하는 편지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막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집 사는 사람의 지도 교수한테 찾아가서 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이런 저희 사람 집 위해서 제재해야 된다. 층간 소음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법원이 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사례들입니다. 야, 그 취재력도 놀랍네요.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와 그 사람이 지도 교수까지 어떻게 알아냈죠? 항상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을 때 물론 이제 아랫집 사람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얼마나 돼요.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습니까? 다들 예. 대부분 요즘 주거 형태가 아파트잖아요. 근데 저도 아파트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저희 집에는 이제 뛰어다니는 나이는 지났지만 네. 애가 어릴 때는 저는 아랫집 주민을 보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보면 무조건 폴더 인사를 하고 네. 크게 잘못한 게 없어도 네, 저도 과일 바구니 많이 샀습니다. 예, 항상 그 귤도 사다 드리고 네. 그래서 어지간한 건 좀 봐주셨던 그런 네.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일단 이게 생활의 지혜일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위원회 이름을 한 번 더 알려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그 법원까지 가지 않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예. 여기에 연락을 하시면 이 비용이 듭니까? 비용은 조정 크게 과정에? 들지 않습니다. 정 안 되면 아예 안 드는 건 아닌데 네. 이 분쟁 만약 이걸로 해결만 된다면 굉장히 싸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웬만하면 조정이 되면 좋겠고 위아랫집 상식선에서 얘기하시면 좋은데 이게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면 이런 위원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약간 허무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공동주택에서 주차 등의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자 뭐 1층하고 제일 꼭대기층 빼고요.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을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이 소음이 방음이 될 수 있도록 지어야 하는데 건축 회사들이 어떻게 짓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 단면 뜯어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이 대선 캠페인이 한창인데 이런 문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 내놓는 후보 어디 없을까요?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칭찬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물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 서두에도 더 오를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와중입니다. 에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대체 이건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중앙일보 홍지유 기자가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얼마나 올랐나요? 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달걀 한 판 소매 가격이 6,226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2% 오른 수치이고요. 또 배추 한 포기는 1년 전보다 47% 오른 4,200원에 팔렸습니다. 적상추 값도 올랐고 오이 51%, 애호박 20%, 토마토 13%, 채소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또 축산물 가격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요. 수요도 꾸준한데 한국만 그런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 세계 식량 가격 지수에 따르면요. 올해 이 수치가 134에 달했는데요.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6년 연속으로 연평균 100 미만에 머물렀는데 올해는 134에 달했습니다. 올 들어 먹을거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상 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1년 전에 비해 6.8%가 상승했습니다. 이거 역시 3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특히 종목별로는 에너지 가격이 33%, 휘발유 가격이 58%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하나도 차 없으면 사러 못 가잖아요.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들 하는데 공급이 달린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식탁 물가가 뛰는 이유는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식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식량 수출국에서 선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뛰면서 받는 영향도 큽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또 다른 나라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은행 역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주요국 경제의 물가 상승, 또 공급 정체, 임금 상승, 기후 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식재료값만 오르는 게 아니죠? 네, 친환경을 상징하는 그린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합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그린플레이션도 지구촌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탄소를 줄여야 한다 이런 친환경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례로 최근 전기차 생산이 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전기차를 만드는 데 쓰이는 친환경 원자재 값이 비싸졌다. 여기까지가 수요 측면의 설명이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전력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공급이 급감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식재료 값이 올라서 물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소위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거고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혹은 친환경 재료 자체의 값이 오르는 게 그린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특히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 돈줄을 조이기 시작하면 전 세계로 이 영향이 퍼져 나갈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미 그런 상황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앞서 채권 매입 규모를 이번 달까지 월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더 빨리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속도를 감안하면 당초 내년 6월 정도면 돈 풀기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폭이 늘고 또 테이퍼링 종료 시점도 더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이 그만큼 큰 압력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3월에는 테이퍼링을 마무리를 지어야 연준이 물가나 임금 상승에 적절히 대응을 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월에는 마무리가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미국에서 이 물가 때문에 최근에 테이퍼링 속도 내겠다. 엑셀 밟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입장이 바뀌었다던데 비둘기 아니고 매돌기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파월 의장이
당초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 기존 주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일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고점을 찍고 하향하는 대신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이런 언급이 나온 건 미국의 주거 비용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소비자 물가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일반 공산품과 달리 한 병 가격이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 거다 생각보다 빨리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도 지금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 안에서도 얘기가 엇갈리는 모양이네요. 네, 일단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그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전기와 도시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소비재의 원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다른 소비재의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가진 게 공공요금이잖아요. 그래서 또 대선을 앞둔 만큼 이 요금이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홍지유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녹용 받으실 분 2분 알려드릴게요. 6934님, 2180님 축하드리고요. 오주의 마녀님 매일매일 출첵해 주시죠. 애들은 달걀값 내릴 때마다 덜 먹다가 오른다는 뉴스만 나오면 계란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 심리가 뭘까요? 뭔가 레어템이라서 더 먹고 싶어지는 걸까요? 자, 0890님 아파트 층간소음은 건축 설계가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0678님 물가는 오른다고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왜 가난하죠? 아이러니네요. 얘기해 주셨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연말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은 시점입니다. 자산 투자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와닿는 정보들 많이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미크론 이즈 커밍 그 영국 총리가 그러더라고요. 조심조심 하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전.